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감춰졌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침묵했거나 아니면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오늘 밤 1979년 10월 26일 그 총성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소리는 단 두 발이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은 오후 7시 41분, 두 번째는 그로부터 불과 몇 초 후, 그리고 대한민국 18년 독재의 역사가 궁정동 안가의 좁은 연회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손은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김재규는 총을 꺼내기 직전까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쏘았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권력 다툼인가? 개인적인 원한인가? 아니면 단순한 광기인가?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장의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1979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문서. 그 문서의 내용을 본 순간 김재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고 후에 진술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한 남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김재규라는 인간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그 자리까지 데려갔는지를.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찢겨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을 함께한 동지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외롭고 가장 비극적인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926년 경북 선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재규는 어릴 때부터 눈빛이 달랐다고 동네 어른들이 회고했습니다. 총명하고 조용하고 무언가를 한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아이.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이미 군인이었고 전선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박정희.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김재규는 주저없이 박정희 편에 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리고 박정희가 그것을 해낼 사람이라고. 20년 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 밤 궁정동에서 1979년 여름 대한민국은 끓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는 연일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민주주의.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불순 세력의 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달리 보았습니다. 그는 현장 보고서를 읽었고 정보요원들의 구도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선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심입니다. 그가 그 분석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박정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분노, 그것도 김재규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막지 못했느냐? 단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 안에는 수십 년 권력의 논리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부장의 역할은 민심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그날 회의실에 나오면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훗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의 실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9월 중순 청와대 비밀회의. 참석자는 박정희,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김재규 단 셋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부마 사태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차지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100만, 200만쯤 희생시켜도 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는지 여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200만.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부산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던 20살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장면을 단순화합니다. 권력 다툼, 차지철과의 갈등, 김재규의 개인적 야망. 하지만 그것은 표면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섬겨온 체제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낯이 너무나 끔찍해서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암살을 정당화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다만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규는 혼자였을까요? 1979년 10월 26일 오후 6시. 궁정동 안가. 이 집의 공식 명칭은 중앙정보부 서울지부 안정가옥 제6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냥 안가라고 불렀습니다. 청와대 근처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이 건물에서는 종종 소규모 연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만의 사적인 자리. 그날 밤의 초대 명단은 짧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그리고 2명의 여성,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 주체는 김재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의 부관 박선호는 그날 밤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장님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술자리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지철이 김재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용은 여러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차지철이 김재규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중정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발터 PPK 권총이 있었습니다. 카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지철이 손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박정희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다시 총구를 돌렸습니다. 두 번째 총성. 박정희가 쓰러졌습니다. 그 후 몇 분은 혼돈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지철이 옆방으로 기어갔다가 다시 총을 맞았습니다. 박선호와 이기주 등 김재규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50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8년. 그것이 박정희 시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9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재규는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군 합동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다. 그 말은 법정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려는 독재자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그의 행동이 의도한 것을 이루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쓰러진 자리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났을까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서울 하늘은 그날 밤 유독 맑았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8시 궁정동 안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국군 서울지구병원 응급실. 들것에 실려온 환자의 얼굴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조용히 안내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유신체제의 정점이었던 남자. 박정희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이야기는 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진 몇 개의 방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들 중 하나, 국군 보안사령부 사무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는 사건 보고를 받는 순간 뭔가를 결심했다고 훗날 측근들이 증언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박정희의 죽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박정희가 쓰러진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권력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재규는 방아쇠를 당기면서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법정 진술 기록을 보면 그는 박정희 사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자연스럽게 민주적 절차가 복원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선거가 열리고 헌법이 개정되고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것이라고. 그것은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비극적일 만큼 순진한. 왜냐하면 김재규가 총을 쏜 그 순간 이미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의 산물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군인. 하지만 그는 박정희를 숭배하면서도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그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된 사람. 그것이 전두환이었습니다. 10월 27일 새벽,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이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전두환의 군하가 그 위를 짓밟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이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김재규와 전두환, 두 사람은 사건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잊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정과장.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바깥에서 경호원들을 제압한 사람. 김재규의 거사를 현장에서 실행한 핵심 조력자.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박선호는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부장님께서 10월 26일 오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큰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 단 두 문장. 하지만 이 두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김재규의 행동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그날 아침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의 모욕적인 말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었다는 공식 설명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박선호는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전에 권총을 정범했습니다. 오후에 부하 이기주에게 연락해 저녁에 안가 근처에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된 후에는 바깥 경호구역에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공개된 국가기록원 문서에는 당시 중앙정보부 내부 보고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중 하나에는 10월 초 김재규가 몇몇 측근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불만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보면 다릅니다. 10월 8일, 사건 발생 18일 전. 김재규는 18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혼자 결심을 굳힌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상의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박선호의 증언으로 돌아갑니다. 부장님은 10월 들어 외부 인사들과 여러 차례 비공개 면담을 하셨습니다. 누구와 만났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살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손이 반드시 한국 안에만 있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979년 가을, 미국 CIA는 한국 상황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부마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우려되었다. 무력 진압, 그리고 그 규모. 차지철이 말했던 그 숫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100만, 200만.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알고 있었다면 그 정보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김재규였을 가능성. 그것이 오늘날까지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박선호는 1980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감형되어 1990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단 한 번의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재규 부장이 혼자 결심한 것이냐고. 박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인물을 만날 시간입니다.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희의 그림자,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10월 26일 총성의 또 다른 원인. 차지철은 1979년 당시 사실상 제2의 권력자였습니다. 공식 직함은 경호실장이었지만 그의 권한은 그것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중앙정보부를 견제하고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심지어 군 인사에도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관계는 단순한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정보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면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시위대가 늘어나면 숫자를 정확히 집계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차지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위대가 많으면 더 강하게 때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이 부족하면 더 많은 총을 동원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경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가을, 차지철의 목소리가 박정희에게 더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김재규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10월 초 어느 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 회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오랫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2019년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부마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차지철이 발언했습니다.
중정은 이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읽으면서도 보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 중정의 역할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만약 차지철의 말대로 중정의 역할이 재검토된다면 김재규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정치적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정치적 몰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재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한 사람들을 직접 봐온 사람이 바로 김재규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결국 김재규의 동기는 권력 보존이었다고. 민주주의는 핑계였고 진짜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그것이 사실일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동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신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인간은 행동합니다. 차지철은 10월 26일 밤 총을 2발 맞았습니다. 손목과 복부. 그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으로 기어가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각하! 각하! 그리고 김재규의 부하 이기주에게 다시 총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차지철이 부른 이름은 박정희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의 이름.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강경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면서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차지철이 그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총알 한 발보다 먼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7화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CIA의 한국 개입 의혹, 그리고 사건 당일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 한 통. 그 전화를 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979년 10월 26일 오후 9시 15분. 미국 대사관저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은 한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오늘 밤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글라이스틴은 즉시 국무부에 암호 전문을 쳤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8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그 전문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브레진스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예상보다 빠르다. 이 네 글자가 이후 수십 년간 연구자들을 괴롭혀온 문장입니다. 예상을 했다는 것인가? 미국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미국 CIA는 박정희 암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기록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79년 9월 CIA 서울 지부는 본부에 2건의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불안정성. 그리고 그 보고서의 끝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내부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 외교문서 특유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박정희를 제거할 수 있다. CIA는 이것을 경고로 썼을까요? 아니면 보고로 썼을까요? 당시 CIA 서울 지부장이었던 로버트 브루스터는 200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내부 정보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6일 사건은 우리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다.
하지만 브레진스키는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두 증언은 모순됩니다. 그리고 그 모순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재규와 CIA의 관계. 중앙정보부는 설립 초기부터 CIA와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기술 지원, 훈련, 정보 공유. 두 기관은 거의 매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 창구의 정점에는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습니다. 즉, 김재규. 김재규는 CIA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 가을, 그 만남의 빈도가 갑자기 늘었다는 것이 여러 전직 정보 요원들의 증언에서 확인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2019년 공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자료 중에는 1979년 10월 CIA가 작성한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일부는 여전히 검게 지워져 있습니다. 공개된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KCIA 수장은 현재의 정치적 경로가 지속될 경우 한미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동 가능성을 시사함.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동 가능성. 이것이 암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작성된 날짜는 10월 20일이었습니다. 사건 6일 전.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한 CIA 분석관은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글라이스틴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식 수사에서 그 전화의 발신자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김재규의 측근 중 하나가 사전에 연락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측근이 미국과 어떤 채널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공개 상태입니다. 진실의 문은 여전히 반쯤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합니다. 법정 1980년 1월 서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김재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판사들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전에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김재규의 변호인은 당대 최고의 법률가였습니다. 강신옥 변호사. 그는 재판에서 하나의 논리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매란 목적 살인이 아닌 정당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위라는 것.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신 헌법 자체가 위헌적 절차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종식시킨 행위는 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수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법원 자체가 이미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군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장악하려 했습니다. 김재규의 재판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김재규를 빨리, 조용히, 확실하게 처형함으로써 과거를 봉인하는 것. 그것이 신군부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법정에서 그의 최후 진술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저를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정이 아니라. 방청석이 조용해졌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판사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결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사형. 1980년 5월 24일 오전 서울구치소. 김재규는 사형 집행 직전까지 태연했다고
교도관들이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 종이는 압수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수대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대한민국에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김재규가 총을 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재규는 영웅인가요? 살인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수십 년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재규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단의 위법성으로 인해 원판결을 취소하기 어렵다. 동기는 인정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이것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회피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김재규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체제 안에서 올바른 감각을 마지막까지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 감각이 폭발한 것이 10월 2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고.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배신이었다고. 두 시각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논쟁을 비틀어버리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 공개된 기록들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내부 심리분석 자료입니다. 김재규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박정희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1979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중앙정보부 산하 심리분석팀. 문서의 분류는 극비, 부장 전형, 즉 김재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상 인물은 현재 중등도 이상의 피해망상적 사고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로 추정됨. 특히 반대 의견에 대한 과도한 적대 반응과 군사적 해결책에 대한 집착이 관찰됨.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통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이것을 혼자 읽었습니다. 자신이 20년을 삼겨온 남자가 이미 현실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자신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그에게 닿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김재규의 결심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이었습니다. 비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처방. 한 남자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유가 야망이었든 공포였든 신념이었든 혹은 그 모든 것의 혼합이었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대한민국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화 마지막 10화에서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의 유산을 다룹니다. 김재규의 무덤 앞에 지금도 꽃을 놓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여전히 지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무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사건 발생 45주년. 서울 어느 공원묘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꽃을 든 노인들,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묘비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묘비에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김재규. 국가는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예회복도 없었습니다. 공식 재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법적으로 내란 수괴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그는 지금도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는 오늘도 꽃이 놓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4년 유신헌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체제였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신을 끝낸 사람은 국가가 여전히 범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습니다. 끝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면서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호화로운 집에서, 가족들 곁에서. 김재규는 46세에 교수대에서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십 년간 연저제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취업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2019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추모식에 보낸 화환.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화환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유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가 수반이 법적으로 여전히 내란죄인의 묘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공식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 애매한 제스처 안에 대한민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재규를 완전히 영웅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순간 폭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완전히 악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순간 유신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모순 속에 가둬놓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 불편한 공간에.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정직한 역사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은 영웅과 악당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신념과 욕망과 사랑이 뒤엉킨 채 선택을 강요받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김재규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긴 진짜 이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보존의 본능, 차지철에 대한 분노, 100만 명 학살 명령에 대한 공포, CIA와의 접촉, 박정희의 정신건강에 대한 냉정한 진단, 그리고 어쩌면 진심으로 이 나라가 달라져야 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단 두 발의 총성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뇌도 단순한 이야기를 편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함을 거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979년 가을 김재규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00만 명의 학살 명령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막을 공식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우리가 역사를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재규는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 답을 내리는 것은 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